그렇습니다. 그 외국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 그래도 되니까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제가 우리 진상규명 활동이라는 게 뭐 백지에서 공백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실, 정치 현실에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 사회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시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는 두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근데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심지어 진보 이론마저도 서양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남들이 진짜 남들이 우리 걱정 안 해줘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도 안 해주고 알지도 못하고 지역주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 몇 가지 그래도 되니까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만화 손꽃에서 나왔는데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머리 높아져서 훈련을 6번 한답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사회과목 수업 3분의 1 분석 전략 짜는 거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유럽에서는 판사 교수도 노조가 있잖아요. 교수 노조는 있어요. 판사 노조. 판사 노조 상상도 못하죠. 우리 그냥 불법이에요. 불법. 경찰, 소화관, 소방관, 독일이나 스웨덴에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군인 노조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내가 자꾸 노동주와 막 그렇게 강조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또 아무튼 군대에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성추행, 의문사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산재율은 최저인데 산재 사망률은 최고야.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은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산재율이 너무 낮아.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은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 죽었으면 다 공상처리라고 하거든요. 합을 보고 산재로 안 하려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프랑스 사회는 노조의 오종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프랑스 회사하고 정량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이 송곳 아시죠? 만화. 까르투 뭐 그거에 모티브로 온 거잖아요. 다 좀 생각하다가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아니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도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프랑스 기업이 와서 그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까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합니다. 노동운동 10년 했던 사람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만 합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30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뭐냐면 이 책은 간첩 조작하는 거. 이 저자 결론도 이거예요. 모든 폭력이 발생하는 원리 없듯이 가해자는 그래도 되니까 조작했어요. 피해자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조작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다음. 이건 제가 요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소재 대학원생.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고향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어머니 편에 보내드리고 연구에 집중하라. 왜요? 서울대 자연대 교수가. 그래도 되니까. 야,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판사가 검사 성추행했던데, 그래도 되니까. 다음, 이거는 봐요. 오늘 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얘기 다 할게요. 보세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한국이 빨리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럽 기관에서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 벗어났을까 알아보니까 공환율 비정규직 불공정 하도급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 불법이니까 아니 당연히 기업이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면 돈을 많이 벌겠죠. 뭐. 한국은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아직 20대 때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재벌 공화국입니다. 재벌 기업 보시던데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쁜 나라 우겨치기가 내가 현대차예요. 어디 이제 하청업체가 협력업체가 부품 하나 해다 줍시다. 봐요. 내가 올해 자동차 10,000대 팔았으면 10,000개 부품 10,000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개 10,000원에 팔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9,000원에 팔아. 라고 가격을 정해줘요. 이 뭐 자본주의예요. 이게 계획경제자 계획경제 이거는. 그죠?
희한한, 이게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9,000원에 팔라고 하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현대가 이 협력업체 수익률을 정해줘요. 이 무슨 자본주의인데. 다음, 근데 만약에 보세요. 올해 자동차 10,000대 안 팔리면 만개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 위험은 또 전가가 되는 거예요. 5,000대만 팔리면 5,000개만 팔아야 돼요. 위험은 또 걸로 가는 거예요. 재벌 사회주의, 어떻게, 희한한, 이상한 나라예요. 이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불법, 전부 불법이에요. 계속.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있다는 걸 직시를 하고 가자. 다음 외국 얘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인 들어가겠는데, 먼저 이건 좀 소중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외국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좀 오만해져서도 안 되고 굉장히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을 이해하는 건 오직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니, 캄보디아니, 남아공사니 적는 건 아니고, 하지만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건 안 내릴 거예요.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웃긴 건데, 그냥, 그죠? 다 하느님이 다 줬는데, 스페인한테 이제 좋은 정보를 부탁하니까 안 주더라. 스페인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막 풍토, 과일, 말,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이런 스페인 정치가 이제 혼란하다는 그런 우화가 있다. 다음 20세기 초반 스페인. 이때 이제 1902년부터 왕이 있다가, 굉장히 이제 20세기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다 독재를 했다.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다음 31년 4월에 선거를 해가지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왕정 아닌 거. 공화정이 들어섰다. 31년에. 그러다가, 자,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스페인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한국에서 가톨릭 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참, 여기도 근데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든 거죠, 그죠? 공화국 정부는 스페인 민주정치 실현에 기초로 할 수 있는 토지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스페인 전체 토지와 재판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주들에게 농지개혁법은 그야말로 과격한 행정으로 이어졌고, 근데 또 무정부주의자들이 볼 때는 너 똑바로 안 한다. 왼쪽에서 볼 때는 똑바로 안 한다. 오른쪽에 읽었을 때 너무 급진적이다. 막 이런 비판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좀 혼란상이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가톨릭이 갖는 의미는 이런, 어쨌든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교회가 지주라는 거, 일단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지주다. 근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사회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좋고 나쁘다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36년에 이민정선이 다시 과반을, 공화정을 계속 이제 정권에서 이깁니다. 자, 그래서 공장과 농토는 노동자, 농민이 전부했고, 토지 분배하려고 하고 하니까 전통적인 세력인 교회, 지주, 군부, 그 다음에 왕당파, 이런 데서 해가지고, 프랑코가 1936년 7월 17일, 우리 제헌절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스페인 내전입니다. 다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진영이죠. 프랑코 쪽, 프랑코 쪽, 반대쪽. 프랑코 국민진영, 소위 국민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공화진영이라고 부르고, 왕당파, 팔랑해. 이게 이제 나치즘, 독일 파시즘, 나치 당이 있고, 무소리니 파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팔랑해 당이 파시스트 정당, 우파 정당, 이런 게 이제 국민진영. 이민전선 무정부주의자 마스크.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페인 내전에 또 하나 배경은, 이 지역 분리, 바스크 지역에는, 여러분, 이것도 스페인 이제 좀 북쪽인데, 이따가 게르니카 이런 게 바스크 지역이에요. 게르니카 북쪽하잖아요. 피카소 게르니카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나오는데 또 이런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는 뭔가 지역 분리되고 자치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나의 통일된 스페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뭔가 스페인이 쪼개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막 자치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쪽이 한쪽이 무조건 맞다 그러다 하긴 힘들어요. 아무튼 근데 결국은 39년 3월에 이제 프랑코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자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갑시다. 우리가 이 전간기라고 하는데 전간기가 뭐냐면 전쟁 사이 기간이죠. 전쟁 사이 기간이 우리 1차 대전이 1914에서 18까지 했죠. 그럼 2차 대전이 1939에서 1945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18부터 39 사이 이 전간기란 말이죠. 전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1929년 대공황이 시작돼요. 대공황. 그죠? 막 뉴욕 주식 폭락하고 막 주식 투자자들 건물에서 뛰내리고 막 29년부터 대공황이 시작되죠. 사실상 대공황이 전쟁으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파시스트들, 파시즘, 이탈리아,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파시즘 대두하죠. 그 다음 이건 뭐 이하이긴 한데 17년부터 이제 러시아 혁명 났잖아요. 올해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행사도 하고 책도 나오고 하던데 공산주의 운동, 파시즘 대두, 회계 대공황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전강기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일단 알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음을 보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각 나라들, 열강들, 강대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일단 이탈리아 이 무솔리니가 제일 프랑코 많이 도와줬어요. 막 엄청나게 막 병사도 몇만 명 보내고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무기도 보내고 그죠? 두 번째 독일은 무솔리니만큼은 아니지만 히틀러 입장에서 신무기 실험장이었어. 그래서 아까 이런 게 비행기 이런 게 있다가 게르니카 폭격이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독일 신무기 실험하는 거예요. 다음 프랑스하고 영국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안 돕습니다. 공화진영을 안 도와요. 프랑스 공산당은 하지만 우익은 결국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 시기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기 3대 이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유주의, 파시즘. 자, 이러면 여러분 일단 이건 안 좋은 거라고 돼 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럼 이런 것 치고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 또는 지금 지구가 이게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좀 이건 아예 안 좋은 거고 이것도 좀 거시기 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실상 이건 부르주아 자유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한 어감일까요?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는 지금 저거가 스페인에 뭐 투자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돈 날릴까봐 걱정하고 막 이런 거예요. 프랑코가 승리할 경우 이탈리아나 독일이 스페인 투자한 거 막 저거 다 가져갈까봐 걱정하고 막 자본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우파는 막 프랑코를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옹 이민전선 이제 소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불간섭주의를 합니다. 프랑스. 영국도 결국 안 돕습니다. 영국도 불간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소련은 이제 공화파 돕지만 그래도 제대로 막 군사 지원을 많이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드리면 20세기 최고의 거짓말 20세기 지구에서 있었던 최고의 거짓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대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냉전의 구실이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이잖아요. 20세기 최대 거짓말입니다. 소련은 단 1초도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상대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청숙히 표현인데 세계 최고의 두 언론기관이 그걸 주장해버렸어요. 그게 미국 정부하고 소련 정부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위협을 가장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자기네들 챙길 수 있고, 그죠? 냉전을 만들어서 지구를 지배하는 프로젝트였고, 두 번째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 세다고 해주니까 자기도 자기 사회주의 패권 맹주로 자기가 하고 싶고, 미국 정부와 소련 정부가 주장을 해서 그런 거지 소련은 단 한순간도 미국 상대가 되는 적이 없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지금 소련이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막 군사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전강기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하나 소개를 하면 여러분 이때 이 시기는 영국 이전에 우리 이따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패권국가 우리 패권국가라는 거 있잖아요. 헤게모니 국가.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다른 겁니다. 패권국가는 강대국하고 다른 거예요. 패권국가는 여러분 영어 아니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뭐예요? 중국어잖아요. 그죠? 또 뭐 스페인어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영어라고 하는 게 많이 쓴다는 의미가 넘잖아요. 영어는 표준이잖아요. 달러 표준이잖아요. 그죠? 헤게모니 국가는 표준을 창출합니다. 자기가 질서를 만들어요. 강대국하고 다른 겁니다. 이 이전에 헤게모니 국가는 영국이었죠. 근데 영국 기울어가요. 이 뒤에 45년 이후에 헤게모니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은 근데 아직 이때 자기 힘을 발휘하지 아니했어요. 이쪽 뭔가 좀 영국은 기울어 가는데 미국은 아직 자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그래서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게르니카 이건 뭐 유명하죠. 피카소 그림 게르니카 폭격 그린 겁니다. 스페인 내전 때 독일이 설명 보면 1937년 4월 26일에 독일 무슨 뭐가 막 폭격을 한 거예요. 프랑코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 공군 신병기 실험장으로 이용하자는 괴린 의견을 받아들여서 폭격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독일은 실험을 했다. 그게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 공군 주력이 됐다. 그래서 자기 무기 실험장을 썼습니다. 근데 이 원래 스페인 내전 하면 낭만적으로 또 표현할 때 이제 여기 해밍웨이도 왔다 가잖아요. 해밍웨이는 전쟁을 참전은 아니고 참가, 그러니까 뭐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하고 조지 오웰도 조지 오웰은 참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설 카탈로니아 참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외에 또 그 사진작가 카파가 그 순간 촬영한 사람도 있고 문화 예술 쪽으로도 스페인 내전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뭐 그 얘기 다 담진 않았고 게르니카만 담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스페인 내전 과정에서 이제 뭐 저 국민 진영, 공화 진영의 전투도 있었지만 또 그 밖에 백색 테러, 적색 테러도 있었죠. 그죠? 백색 테러, 적색 테러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파가 하는 테러가 백색 테러고 좌파가 하는 테러가 적색 테러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스페인 과거 청산의 배경을 이룹니다. 일단 내전 그리고 상호 테러. 결국 이제 우리 프랑코 형님께서 이기죠. 내전이 끝나자 그는 모든 민주주의를 철저히 분쇄했다. 그에게 군대, 가톨릭교회, 팔랑회당이 있었다. 보세요. 그래서 1939년에 딱 먹고 죽을 때까지 75년까지 지배를 한 거예요. 프랑코 총통.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되자마자 다 죽여요. 막 죽여요. 그냥 막 딸리면 막 죽이려요. 일단 막 죽여요. 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워낙 오래 지배했으니까 이제 초반에는 막 이런 거죠. 초반에는 막 다 죽이고 하다가 역사 교과서도 바꿔요. 그래갖고 이제 막 우리 이 국민 진영은 굉장히 영웅적이고 공화 진영은 막 나쁜 놈들이고 막 그렇게 역사 교과서도 바꿉니다. 몇십 년을 지배해버리면 뭐 역사 교과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경제도 발전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해버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자기 스페인 내전 자체가 정당했다 이런 거에서 내가 그런 거에서 서서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좀 바뀌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억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 스페인 이제 이후에 내전 이후에 자 그래서 프랑코가 어쨌든 죽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프랑코 죽고 나서 지금 스페인에게 있어서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 내전 그리고 그 이후 프랑코 독재 시절의 일들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봐요. 프랑코가 사망할 때 샴페인이 살 수가 없어. 근데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프랑코만 사라졌지 모든 건 그대로잖아요. 자 이래 되면 이제 굉장히 과거 청산이 힘들죠.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근데 프랑코 죽었는데 옛날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강찬이. 그렇다고 급진적인 변화. 내가 위험해질 수, 권력 지금 기득권층에서는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온건 세력과 같이 해가지고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좌파 쪽은 프랑코 죽음으로 민주화를 위한 좋은 조건이 마련되긴 했지만 군부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갈 만한 힘이 없었고 분산된 대중의 민주화 열기를 묶어낼 역량이 없었어. 그래서 타협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부가 그대로 있으면 일단 남아공도 그렇고 다 그래요. 군부가 그대로 있으면 사실 그 거거청산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군부는 이제 이 국정원이 해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국정원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과거청산 얘기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위 75년 프랑크 죽음부터 82년 4.1 노동당 집정할 때까지 이제 집권할 때까지 비행기라고 하는데 스페인에 왕 있어요. 지금 왕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입헌 군주제입니다. 왕 있어요. 프랑코 때는 이제 왕정이 아닌데 다시 이제 포개자 왕으로 해가지고 왕이 있어요, 지금. 왕이요. 스페인 왕이 지금 왕조, 무슨 왕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는 왕조 어떤 거 있나? 옛날에 루이 16세가 무슨 왕조예요? 프랑스 혁명할 때. 부르봉 왕조잖아요. 지금 스페인 왕조는 부르봉 왕조입니다. 조상이 그 후손이에요, 지금. 아무튼 스페인, 이제 현실적인, 근데 이제 국왕이 뭐 총리 해임하고 누구 임명하고 해가지고 이 총리가 파일 노동당하고도 대화하고 공산당 지도자하고도 대화하고 해가지고 서서히 이게 그래도 나름 참 그 주어진 조건에서 이 참 평가가 외국 일을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프랑코만 죽었지 프랑코 체제가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기득권 가진 집단이 스스로 선거법하고 정치기획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산을 하고 차차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득권 층에서는. 그 다음 77년 그다음에 공산당하고 4.1 노동당하고 해가지고 협정도 하고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쿠데타 제압하고 82년에 4.1 노동당이 집권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몽골로와 협정하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보세요. 기득권층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좌파 진영은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내전, 내 경험이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마가협정, 순묵협정으로 스페인은 가게 됩니다. 이 뭐냐면 이런 협정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협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불러요. 사실상 이렇게 협정한 것처럼. 근데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77년에 만들어진 사면법이에요. 사면법에 모든 행위가 다 그냥 사면 대상이 돼요. 프랑코 쪽에서 한 나쁜 짓도 사면 대상이고 좌파 쪽에서 했던 것도 사면 대상이고 전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권이 근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가볼게요. 보세요. 이거는 정의라는 개념도 없고 권력 남용에 대한 기소도 없고 진실 규명하는 노력도 없고 모두의 사면 모든 것에 반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스페인 프랑코 사후에 좌도 우도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봐봐요. 이 사람들이 내전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70년대에 오면 한 세대 뒤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봐봐. 우파는 자신들이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망각을 주장했을 건데 좌파도 우리 쿠데타가 들었고 다시 내전이 일어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군부는 여전히 장악돼 있으니까. 프랑코는 죽었지만 프랑코 국가는 그래도 존재했고 좌파는 정의 자유 진실이 아니라 평화 질서 안정을 선택했다. 이게 이제 스페인이 간 길입니다. 일단 이해되죠? 프랑코 체제가 유지되고 좌파가 안 센 경우 어느 한쪽도 그러니까 그냥 덮자 가 된 겁니다. 이게 스페인의 그 유명한 망가협정 침묵협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러다가 이게 77년 사는 하고 90년대 후반 들어서 다시 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과거청산 움직임. 왜?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피노체트 체포가 있어요. 이게 98년 피노체트 체포. 오늘 좀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들이 자꾸 막 나오는 수가 있는데 조금씩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피노체트라는 놈은 뒤에 또 나올 텐데, 피노체트는 칠레 독재자죠. 칠레 독재자. 여러분, 1973년 9.11 쿠데타예요. 이거 우리 소위 9.11 여러분 2001년 9.11을 잘 아는데 이걸 작은 9.11이라고 부릅니다. 피노체트 쿠데타. 73년 9월 11일에 피노체트가 칠레에서 쿠데타를 합니다. 그 이전에 1970년에 폰고로 등장한 사회주의 정부 아옌데 정부를 붕괴시키죠. 이거는 CIA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해도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최초 실험장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보이스 이런 이름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 보내갖고 유학 갔다 온 보내갖고 이제 신자유주의 실험하는 그런 곳인데 이 피노체트 독재자 여기 1990년까지 칠레를 지배합니다. 이 피노체트인데 피노체트 여기에 있나? 피노체트 있네. 피노체트 별명이 인간 도살자예요. 부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처라는 게 원래 백정 개, 돼지 떼이 잡는 사람을 백정 도살자라고 하잖아요.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 그런데 피노체트는 인간을 때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인간 도살자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막 뭐 죽이고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제가 또 아까 점점점이 6개가 있어요. 너무 잔혹해갖고 차마 내가 적을 수가 없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행위들이 있길래 일단 점점점으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노체트가 지가 90년까지 통치하고 그 이후에도 8년 동안 군통, 내가 물러나도 나는 8년은 98년까지 군통 주권자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도 나는 종신 죽을 때까지 상원도면이고 면책권이 있다. 자기 안전판을 다 마련한 거예요. 아까 전두환도 그러려고 했잖아요. 아무튼 안전판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어요. 피노체트 이런 놈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 판사가 일단 좀 뭐 대충 합시다. 반이 봐요. 칠레 사람이잖아 피노체트는. 근데 스페인 판사가 왜 피노체트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법에 따르면 스페인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피노체트가 통치할 때 스페인 사람을 죽인 적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스페인 판사가 피노체트를 기소를 해요. 96년에. 98년에 이 가르손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체포를 해요. 98년에 영국이 피노체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근데 영국하고 스페인이 범죄인 인도 협약이 있어갖고 보내라 우리한테 했는데 영국이 피노체트가 아프다 해갖고 2000년에 칠레로 보내요. 그냥 석방을 시켜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노체트의 체포가 굉장히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미쳤어요. 이 독재자 피노체트가 체포되고 기소되고 이런 일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보세요. 90년대 후반이 되면 진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스페인 내전으로 두세대가 흘러요. 완전히. 그죠? 두세대가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진짜. 스페인 내전의 기억으로부터 또 한 번의 쿠데타 이런 걸로부터 이제 내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국민적으로. 그래서 다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스페인에서 이제 다시 과거 생활을 하자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이게 아까 나간채 선생님 같은 대단원, 계속 표현할 그러던데, 여러분, 스페인이 진짜 이게 2002년에 처음으로, 2002년이면 프랑코 죽고도 지금 27년 흐르 이때 처음으로 프랑코가 쿠데타, 그 잘못한 거다라는 걸 처음 선언해요. 굉장히 그 전에 그런 말도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진짜 외국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프랑코를 자유를 탄압한 독재자로 규정하고 피해자들 명예 회복해야 되고 생매장한 피해자 유골 발굴해야 된다 이런 거 선언했고 2004년에 사회나 공간을 재집권하고 범정부위원회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위원회 하나 없었던 거예요. 스페인은 그동안. 보통 전 세계의 위원회는 다 있거든요. 뭐 진실화해위원회든 무슨 진실규명 뭐 에틱위원회 무슨 위원회. 지금까지 위원회 하나 없다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피노체트 죽고 거의 30년 뒤에. 그러다 2007년 참 이름도 멋있잖아요. 역사 기억법이 통과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강의를 끝낼 수가 있어요. 스페인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이 있죠. 역사기억법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진실규명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도덕적 인정, 경제적 보상에 머무르고 있어요. 진상규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배보상에서도 내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독재시대 피해자들, 그러니까 프랑스 미진한 점이 많고 독재 기념물 철거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다음 봐요. 이거 봐요. 이게 좀 봐요. 이게 어이없는 건데 프랑코 정권하의 판결이 부당한 건 인정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긴 한데 유효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는 지금 막 그래도 인혁당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재심해서 무죄다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못은 했는데 일단 유효하다.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거를 역사기억법의 제정, 이걸 뭐 대단원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스페인 과거사 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봐요. 자, 프랑코가 막 지배하다가 완전히 77년 3월법으로 완전히 망각으로 갔다가 다시 90년 두번보다 다시 등장했지만 역사기억법이 갖는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국면의 영향을 받아요. 과거 청산이나 이런 게. 이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 번씩 되새겨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요 프랑코 기마상이 이게 마지막 기마상이 철거가 됐대요. 자, 아르헨티나 한번 봅시다. 아르헨티나는 1976년 3월 28일에 쿠데타가 있고 그때부터 83년 중반까지 추악한 전쟁이 있고 좀 막 이제 군, 경찰, 정보기관, 구구단체가 노동계급, 청년 이런 데 이제 테러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 납치, 고문, 구타, 암살, 폭탄 테러, 재산 강탈까지는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영유아 탈취.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독특. 아무튼 참. 그래서 이제 이게 아르헨티나 현재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가지고 당시 보통 이런 사람들 노동계급이나 청년층을 이제 전부하니까 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모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애기들을 군부 독재 장교들 이런 데다 입양을 시킨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이 더러운 전쟁 기간에 이게 사실 표현하자면 원수의 집안에 보내진 거잖아요. 지금 군부 독재 장교들한테 이 애기들이 노동계급이나 청년층 애기들이 얘들한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 그게 또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한데 아무튼 이제 이것도 가면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재석상은 이런 거예요. 요거. 한국도 79, 80년 초반 경제 위기가 있는데 외채 위기가 있는데 이때 라틴 아메리카 외채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82년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다 외채 위기가 발생합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전쟁을 하죠. 여러분 포클랜드 전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섬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영국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영국은 포클랜드라고 부르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내 섬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이 갖고 있으니까 군부 독재 정권이 가서 그 섬을 먹어요. 근데 이제 이때가 영국 수상이 대처가 딱 군대 끌고 가고 바로 75일 만에 아르헨티나가 집니다. 영국한테. 그래서 군사 정권이 붕괴를 합니다. 이후 근데 이제 붕괴는 하더라도 또 내 뒤 살 길은 챙겨야 되잖아요. 전 군사 정권이. 그래서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섰을 때 83년에 국가적 화해와 조정법이라는 사면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이 없을 거다. 사면법. 여기도 또 사면법이 생기죠. 그죠? 아르헨티나. 자, 그러다가 이제 마치 문민정부, 우리 김영삼 처음 들어선 것처럼 문민정부가 들어서요.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이 사면법 폐기를 선언해요. 그리고 실종자 지방조사 국가위원회를 코나데프를 만들고 여기서 쫙 그거 이제 납치, 고문, 암살 이런 걸 쫙 진상 이런 걸 알아봐요. 친권 침해.
그래가지고 눈까마스, 이게 눈까마스, 이게 네버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페인어로 눈까마스를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또 뭔가 괜찮잖아요, 지금 또. 그죠? 군부 독재가 가다가 자동 화면법을 만들었는데, 알폰신이 들어서서 폐기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뒤에 가볼게요. 가다가, 그래서 이제, 눈까마스도 나오고 했으니까, 비델라 이놈이 이제 그 최초 첫 장군이거든요. 나폴 쿠데타 한 중령을 통과하고 대법원이 승인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소종결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빨리 60일 안에 기소를 하고 종결해라. 이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권단체는 이 60일이 너무 짧다, 기소하기에. 그렇게 불만을 갖고, 또 60일 동안 기소가 되니까 군부도 불만을 갖고, 이런 거예요. 양쪽 다 불만을 가졌어요. 쿠데타가 납니다. 쿠데타가 나고, 지금 알폰신 시절인데 아무튼 쿠데타가 나고, 강제명령에 따른 법정법이 통과돼요.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니라 상관 명령이 복종해서 저지른 범죄는 용서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런 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뭐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 눈 감아서 하면 좋다가 또 쿠데타 나고 해서 또 안 좋아졌잖아요. 다음. 또 쿠데타 나고, 그 다음에 메넴 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알폰신이 이제 물러난 거죠. 메넴 정부 들어서고, 메넴이 대대적인 사면을 합니다. 또 쿠데타하고 사면하고 막. 또 밑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자,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로써 메넴 이후로 공식적인 청산은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정치적 타협 속에서 치유되지 못한 추악한 전쟁의 상은 특히 실종자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을 불러들였다. 실종자 가족들 모임인 5월광장 어머니는 타협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청산 작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중단 없는 투쟁을 선언했다. 3월 24일을 기억에 나로 지키며 진상규명 의지를 하겠다. 그런 동안 세계적인 인권단체로 구성했다. 5월광장 어머니회. 5월광장 어머니. 그러다가, 이러다가 봐봐요. 또, 알폰신 때 뭐 좀 해보려다가 메넴 들어서서 사면하다가 다시 2003년 키르체네르가 들어서고 다시 이제 사면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사면법 폐기하고 공소시효도 없고 뭐 기소중지법 이런 거 다 폐기하고 다시 이제 재판 시작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고 들어서고 나서 이제 다시 그래서 비델라도 다시 재판 받고 합니다. 내가 비델라 다시 교도소가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대통령 25년 선고하고 비델라 하다가 비델라가 일단 감옥에서 죽어요. 이제 이런 또 막 이제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르헨티나도 계속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쿠데타가 나가고 다시 깔아앉고 다시 또 뭐 좌파정부 들어서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격변 진상규명 과정은 그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르헨티나 얘기하면서는 5월광장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5월광장 어머니에는 보세요. 아까 암살당하고 납치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엄마가 5월광장 어머니네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분들은 이미 군사 독재 때, 이미 더러운 전쟁이 수행 중일 때, 77년에 모였는데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다음날 다른 때 보자. 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5월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 어묵한 군사 독재 때 그냥 엄마가 모인 거예요. 이 군사 독재 정권은 그 엄마를 가서 납치하고 죽이고 해요.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5월 광장이라는 거는 뭐 이제 스페인 통치 이후로 한 건데 1580년에 조성이 됐고 아르헨티나 독립선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아르헨티나한테 해방 공간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여담 하나만 할게요. 라틴 아메리카가 대부분 1800년대 초반, 10년, 20년 이쯤에 독립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왜 그때 독립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나폴레옹이요. 보세요. 이게 마치 나비 효과처럼 되는 건데. 이봐요,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10년 뒤 1799년에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가 막 다른 나라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전쟁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싸움 잘하는 나폴레옹이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나폴레옹이 1799년에 쿠데타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곧 제1통령이 돼요. 그러다가 좀 몇 년 뒤에 황제가 되죠. 그러다가 1800XX년 1800년 초반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먹어버려요. 스페인을 정복한다고요. 1800년대 초반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먹어버리니까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자기 식민 모국이 나폴레옹한테 먹혀버린 거예요. 스페인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10년대, 20년대 이럴 때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합니다. 여기 조금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가 근데 어머니들에게 5월 광장은 군인들이 노골적인 무력 행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인데 거치기도 했고 막또 엄마도 실종됩니다. 조용히 조형물 주위를 조용히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다. 근데 이게 참 인상적인 건데 이 오랑장 어머니의 모임은 유해 발굴만 계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해 발굴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더러운 전쟁 끝나고 나서 이미 발굴된 유해로도 관련자들을 재판정에 보내 처벌할 수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처벌 없이 이루어지는 유해 발굴 작업은 슬픔과 애도 속에서 어머니 모임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정부의 계략으로까지 비춰졌다. 어머니 모임은 실종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사망자라고 처리하는 것보다 자녀가 추구했던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5월 광장 어머니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제 그냥 내 아이 뼈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이라는 거고 진상규명과 처벌이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 우리 아이가 하고자 했던 그거 사회 변형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추모다라고 판단하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혁명가로 내놓고 인정하기 두려웠다. 몇몇 어머니는 오늘까지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많은 어머니가 우리 단체를 떠났다. 그렇지만 한층 의미 있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정치 보양의 순간은 우리 자녀를 혁명가로 받아들이기로 한 때라기보다는 바로 내 자녀의 깃발을 들고 그들의 투쟁을 계속하기로 우리가 그들의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가 하고자 했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해간 겁니다. 5월 광장 어머니들과.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추모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좀 그죠?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뭐 전태일 열사 뭐 이런 분들 이제 추모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제사 지내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태일 열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그죠? 그런 걸 되새기고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모라는 것에 좀 의미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과거 참사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위원회 만들어서 눈 감아서 제출했다. 둘째, 이후 개통을 해보려고 했지만 군부 소장파 반발로 좌초됐다. 이후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셋째, 근데 월광장 어머니라는 비타협적인 단체가 등장하여 진상규명을 낄끼게 요구했다. 넷째, 영유아 탈취 및 강제 입양이라는 범죄가 현재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다섯째, 피르치네르 정권 들어서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런 좀 부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걔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그 아이들 있잖아요. 군부 독재에 입양 보내졌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출마도 하고 지금 그런 뭐 역동적인 좀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뭡니까? 뭐 간단하게 좀 보면은 아무튼 기존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진보 세력이 강력하지 못하면 무조건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요동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정도로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캄보디아하고 남아공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캄보디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캄보디아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거죠. 앙코르와트? 그죠?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이죠. 여행지로도 가긴 가죠. 여행지로도 가는데, 캄보디아 이야기에서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또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살짝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캄보디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보세요. 캄보디아가 딱 칩시다. 우리 캄보디아 많이 잘 보잖아요. 어쨌든 왕국 하다가 독립했고, 인도 차이나가 또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 차이나는. 베트남이 원래 누구 시민입니까? 프랑스한테 독립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왕국 하다가 크메르 공화국 들어섰다가 크메르 루즈 이제 루즈 프랑스어죠. 이거 물랑 루즈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뭐 빨간 거죠. 붉은 크메르. 하다가 베트남이 쳐들어와요. 캄보디아에. 복잡합니다, 이거. 아무튼 그러다가 현재 다시 왕국이다 이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크메르르즈 75에서 79다 이걸 좀 보고 뒷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ECCC라는 게 UN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시간적인 관할,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대상으로 하는 시간대가 바로 75년부터 79년까지 있었던 문제만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슬라이드는 이걸로 끝나죠. 그죠? 슬라이드 두 개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75년에 크메르루즈가 집권하고, 아까 캄보디아 차지철이 한마디 했죠. 캄보디아는 300만 죽여도 끄떡없는데 우리도 1, 200만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지철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이 언제 죽냐? 이때 죽어요. 크메르루즈 동인에 죽는 건 맞아요. 자, 그럼 크메르루즈 왜 그러나? 크메르루즈 돌았나? 크메르루즈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또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사람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건 뭐 설명이 안 되죠, 그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왜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이 이전에 있었던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이 이전이 뭔 일이 있겠어요? 이 이전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이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죠. 베트남 전쟁이 공식 종결이 75에 종결되죠. 여기서 더 웃긴 얘기를 하나, 약간 고급 유머인데 이거는. 이때 이 해에 베트남전 종결되고 노벨 평화상을 키신저하고 레두토, 그러니까 베트남 쪽 대표하고 미국 대표, 키신저 국무장관, 키신저 모르시나? 키신저 나쁜 놈 하나 있는데 어쨌든 키신저하고 그 레두토라고 베트남 쪽 장군하고 이 두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준 거예요. 베트남 전쟁 끝냈다고. 여기 하나 설명이 더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떨어뜨린 폭탄은 그 이전 인류가 지금까지 터뜨렸던 모든 폭탄보다 더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이전에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도 있고 한국 전쟁도 있잖아요. 그때 인류가 아담과 이브부터 어쨌든 떨어뜨렸던 모든 폭탄보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떨어뜨린 폭탄이 더 많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전에 스페인 대전도 있죠. 아까 게르니카도 떨어뜨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근데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그걸 주도한 게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머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키신저하고 베트남 대표하고 이 협상 대표 양쪽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임명한 거예요. 노벨위원회가. 그걸 보고 한 미국의 정치 풍자가가, 야, 키신저가 노벨상 수상자가 된 이상 더 이상 정치 풍자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정치 풍자를 그만둬요. 진짜 세계 최고의 코미디잖아. 이건 키신저한테 노벨 평화상 준다는 건, 이건 뭐 이명박한테 무슨 환경보호상 그렇게 주고 막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현실이 코미디니까 정치 풍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크메르 루즈가 왜 어떤 일을 했냐면, 집권을 하고 나서 모든 자본주의적인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장소, 도시를 없애요. 도시에서 다 나가라. 사람들 다 나가라. 전부 농촌으로 가서 일해라. 이런 걸 해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죠.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크메르 루즈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극단적인 애들이 맞아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왜 하게 됐겠어요? 그 이전에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잖아요. 이기우 역사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봐요. 우리 그냥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족이 죽은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 돌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행했던 어떤 극단적인 행위에 이전에는 미국의 극단적인 폭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ECCC 국제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곳은 이제 혼합 법정인데 캄보디아 판사하고 외국 판사하고 섞여가지고 판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 뒷슬라이드가 뭡니까? 시간적 관할은 크메르 루즈의 잘못만 파고든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죠, 미국이. 그 이전을 건드리는 순간 키신저 기소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적인 어떤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죠. 다음 이제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남아공도 복잡한 과정이 있죠.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오래된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하고 백인 차별이 엄청난 거죠. 직업에도 차별이 있고, 복지에도 차별이 있고, 거주지에도 차별이 있고, 무슨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도 차별이 있고, 버스도 차별이 있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극단적인 차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흑인에 대한 가혹한 경찰의 행위, 흑인들이 뭘 또 만들어, 노조 만들어갖고 하면 그 깨부고 이건 엄청난 오래된 흑인에 대한 차별, 또 그 과정에 흑인들도 백인들한테 테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오래된 이제 이것이 있었다,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다. 이제 우리는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이 선택한 방식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 사면해 준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니죠. 이제 이거는 남아공 버전에 이게 진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인데,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글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범죄나 다 말만 하면 다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사면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정치적인 목적에 한정된 범죄만 사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 이런 거는 그런 건 해당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진실이다. 자기 범죄 행위를 충분히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120번 열리고 피해자 4,000명이 증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이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인 정권 측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흑인들도 테러하고 한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면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남아공의 흑인 정권이 진실의 고백과 파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아파르테이드 철폐 기원 협상에서 백인 국민당 정권은 집요하게 인종범죄 사면을 요구했다. 아니 우리가 권력 내놓는데 또 자기 안전판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은 자신들이 흑인에게 정권 넘겨주면 대학살 같은 게 날까봐 걱정했다. 남아공 백인들은 이미 수백 년간 살았기 때문에 딴 데 이사 갈 수도 없고, 그 다음 이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군대는 기본적으로 백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를 통해 국군 통수권자가 만델라가 된다고 해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 폭력적인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면 군대가 어느 편이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었다.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어떤 이 만델라 정당 어떤 형태로든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협이 없었다. 또 이게 어려워요. 아파르테이트는 100년 이상 지속된 남아공 제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죄해야 되는지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아파르테이트를 실행한 자들이 개헌과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또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가능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고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대신 사면을 베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사례에서도, 근데 이제 요 슬라이드 자체는 이제 끝이 났는데, 남아공 사례에서도 그것도 있듯이, 그러니까 군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이래버리면 또 궁극적 재산규명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뻔한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세월호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세계사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세월호 3사 진상규명의 어떤 해안을 얻고자 함인데, 세월호는 뭐 어쨌든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많죠. 일단 세월호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세월호 뭐 아이들이 뭐 테러했습니까? 일방적인 피해자잖아요. 아이들은 타프객들은.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뭐 몇십 년 그런 것도 아니고 100년대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월호 3사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는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한국의 5.18, 그리고 이제 외국의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피노체트, 캄보디아, 남아공 등등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이따 질문 잠깐 할까요? 토론으로? 네네. 그래서 좀 토론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따가 또 질문 시간에 다시 좀 만나뵙죠. 일단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